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유사 이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바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인간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먹거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비바람을 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인류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인간이 어느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라는 것을 짓고 문명이라는 것을 일구고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꼬리 없는 원숭이라고 불리는 영장류와 완전히 결별했던 그 수백만 년 전은 둘째치고라도 현생 인류로 분류되는 호모 사피엔스가 생긴 20-30만 년 전부터 따져도 인류 역사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기 이전의 인간은 돌아다니는 것이 숙명이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먹을거리를 찾아서였습니다. 먹거리가 많은 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먹거리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제법 있는데 그곳이 위험하다면 살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이나 홍수, 해일, 화산 폭발 따위가 수시로 발생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머물러 살기 어려웠습니다. 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강물이든 산골짜기 물이든 마실 수 있는 물이 주변에 있어야 했습니다. 인류의 발상지라는 아프리카를 떠난 후에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지금의 동아시아 쪽으로 온 그 무리들에게 마침내 그런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반도가 그랬습니다. 야트막한 산들과 너른 들 그리고 바다로 이루어진 그 땅은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다채로웠습니다. 한반도. 산에서 나는 것, 들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잡히는 것 등을 고루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짐승도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땅에서는 보기 드문 갯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갯벌이 그야말로 먹거리의 보고였습니다. 그 갯벌이란 곳에서 잡히는 것은 아무거나 산채로 먹어도 대부분 뒤탈이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은 특히 더 좋았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루 이틀 정도 걸어서 산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도 산인 곳이 있고 가도 사막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 한민족이 세계에서 반찬의 가짓수가 가장 많은 민족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는 날씨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적당히 춥고 적당히 따뜻하고 비도 적당히 내려줬습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도 별로 없었고 비바람과 야생동물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동굴도 많았습니다. 산세는 험하지 않았고 물은 유유히 흘렀습니다. 요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뛰어난 경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서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혹여 이제 내 것을 너무 낮춰보는 그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말은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요모조모로 갖출 것은 다 갖췄고 아기자기하고 오목조목하게 예쁩니다. 저는 그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우리의 산천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잘 묘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수강산, 비단 금자, 수놓을 수자입니다. 비단으로 수를 놓은 듯이 아름다운 강과 산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모두가 참 아름다운 드문 나라입니다. 봄의 생동감, 여름의 실록, 또 가을의 단풍, 그리고 눈 내린 겨울의 광경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대사 같습니다. 정말. 앞에서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는 물이 좋기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해로 인해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지만 한반도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강과 산의 어느 곳에서나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맛도 좋았습니다. 그 물은 꼭 사막 지역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유럽 평원에 자리 잡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물 때문에 옛날에 고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지역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쪽 지역의 물에는 석회가 많아서 그냥 식수로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맥주와 와인이 특별히 발달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물 대신 물처럼 마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개발한 겁니다. 하여간 마실 물이 귀한 곳에 자리 잡게 된 종족들은 물을 길르러 가는 데만 몇 시간씩 소비해야 했습니다. 인류의 발원지에서 출발해서 이제 산과 초원을 건너서 한반도의 북쪽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안과 바다를 따라서 한반도의 남쪽으로도 사람들이 정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동쪽의 산골짜기로도 들어가고 서쪽의 갯벌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반도의 이쪽 저쪽에 정착한 사람들은 주로 처음 자리 잡았던 곳에 머물렀지만 가끔씩 서로 오가고 교류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로와 채집, 수렵으로 먹거리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북쪽 요하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기장농사라는 것을 배웠고 또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리농사 짓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벼농사도 짓게 됐습니다. 근데 농사라는 것이 짓는 방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지리하고 기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반도는 농사도 곧잘 됐습니다. 적당하게 따뜻하고 때 맞춰서 적당하게 비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참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시절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부족과 종족들은 하나같이 술을 잘 마시고 즐겨 잔치를 벌였다는 옛 문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2000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술한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최초의 문헌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은 고구려, 동해, 삼한 등 당시 한반도에 있던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겁니다. 고구려 대목에서는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 특히 남녀가 무리지어 군무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무, 떼춤입니다. 또 동해를 기술한 대목에서는 매년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밤낮 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고 기록했습니다. 주야, 음주, 가무 이렇게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그 동해 사람들은 행사의 이름을 아예 춤출무, 하늘천,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는 무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한을 기록한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한은 씨 뿌리는 5월과 그 곡식을 거두는 10월에 2번 큰 잔치를 했는데 그때마다 무리지어 노래하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무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한민족의 음주, 가무, 떼창, 군무의 습관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민족의 유전자에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한민족이 옛날부터 잘 놀고 자주 마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한반도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다채로웠다는 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먹거리 걱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도 식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량 생산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더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살 때는 죽기도 많이 죽었는데 한 곳에 모여 살고 난 후에는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출산율은 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유랑하면서 살 때는 아이들의 평균 터울이 4살이었는데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터울이 2살로 줄었습니다. 그 유랑 시절에는 큰아이가 부모와 함께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동생을 가졌는데 정착 생활이 시작된 후에는 아이 생산의 간격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인간 생식의 유전자가 환경에 그렇게 적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우리 민족의 보릿고개와 비슷한 식량 부족 기간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점에 딱 식량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를 뭘로 메우느냐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 서양의 경우 주식이 미리 모자랄 때 주로 육식과 유제품으로 메웠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의 골격이 크게 된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서양도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신대륙에서 대량의 곡식과 구황작물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늘 배고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평소에 식사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그 기간을 대처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아예 육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본 사람이 유난히 작았던 이유의 하나입니다. 근데 한민족은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의 엄청난 식사량, 그 중에서도 주식인 쌀을 먹는 양은 수십 년 전까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밥그릇이 이만했습니다. 한반도를 처음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들이 놀랄 만큼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엄청난 실험 정신을 가진 것, 그것은 한민족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음식의 실험 정신.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있었던 일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만주는 청나라 때 사람들이 살지 않고 비워져 있던 곳입니다. 청나라 조정에서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곳이라면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면 고향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봉검령 혹은 봉검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청나라의 행정력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 민족도 많이 그곳으로 갔고, 그 만주족 자신들과 중국계인 한족 또 러시아 사람들도 몰려왔고, 멀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여러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녀자들이 가끔씩 바구니를 끼고 산에 오르는 민족은 한민족,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냉이, 달래, 고사리, 취나물, 명이나물 등등 한민족의 입에는 맛있는 산나물, 들나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산에서 나는 채소, 그 산채의 맛과 풍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채 비빔밥을 즐겨 먹었던 민족입니다. 그 지구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들에서 나는 채소, 야채를 먹는 경우는 많지만 산에서 나는 채소를 먹는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그 음식에 대한 실험 정신이 유난히 강한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의 증거입니다.
음식도 창조이고 예술입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다가 새로운 식재료를 찾아내게 되고 또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다가 새로운 조리법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동 또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는 그 유명한 원조 한류 역사 먹방 드라마인 대장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누적되어 온 한민족의 음식 문화가 발효돼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 개의 버무려진 음식 가운데서 특정 재료를 찾아내는 입맛, 그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라는 그 유명한 대사는 어쩌면 우리 민족만 가능한 대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한민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장류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각각 고유한 자신들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북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콩으로 장을 만들었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생선으로 장을 담궜습니다. 어장이죠. 그 주식인 쌀만으로는 모자라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택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음절 민족사 장민족 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콩으로 만든 장류의 원조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의 된장에서 중국의 두장, 일본의 미소가 파생됐고 우리의 된장에서 우리의 청국장에서 일본 나또가 말하자면 파생돼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된장에서 간장도 만들었습니다. 그 동북아시아 지역 음식의 간은 한반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한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감자가 들어오면은 감자를 먹고 유럽 사람들은 감자가 너무 흉측하게 생겼다고 처음엔 잘 안 먹었습니다. 또 고구마가 전래되면은 곧 고구마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민족의 음식혁명, 그 다음에 반찬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추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히트친 식재료가 고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추도 처음 들어온 것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근데 불과 몇백 년 만에 우리 음식의 절반 가까이는 시뻘겋고 고추 성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추장을 빼놓고는 한식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단 하나의 식품을 고르라면 아마 고추장이 될 것입니다. 고추의 어떤 부분이 한국인의 밥상을 지배하게 됐는지는 요리 연구가들의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비교적 다양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들과 산, 강과 바다, 그 모든 곳에서 먹거리를 구했고 갯벌도 먹거리의 보물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산악이나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나라와 민족들은 아예 바다 생선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회라는 음식은 애당초 개념에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먹는다. 그리고 사막이나 동토지대에 자리 잡은 무리는 더 끔찍합니다. 음식의 가짓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다른 금기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맛의 천국입니다. 먹방의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음식을 획득하는 것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도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요리했습니다. 날 것으로도 먹고 구이로도 먹고 찜해서도 먹고 전골로도 먹고 찌개로도 먹고 탕으로도 먹었습니다. 또 계절별 부위별로도 다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태 한 마리를 놓고도 황태, 동태, 북어, 노가리로 나누고 명란젓, 창란젓으로 알과 내장까지 먹었습니다. 김치만 해도 재료의 종류별로 배추김치, 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고들빼기 김치 등 이 야채의 종류만큼이나 많고, 또 익힌 정도에 따라서 겉절이에서 물김치, 묵은지 등등 수없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음식으로도 온갖 실험 정신을 꽃피웠습니다. 양념도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음식이 특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양념이 단촐합니다. 샐러드에도 몇 가지 드레싱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향신료도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음식은 가전 양념, 온갖 양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신료가 없으면 못 쓸 텐데, 양념거리도 없으면 못 쓸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찬이 넘쳐나는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반찬은 주위 사람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따거나 주위에 흔히 있는 재료로 반찬을 만들다 보니까 좀 맛있게 잘 됐다 싶으면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 재료 구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 인심도 후했습니다. 한국에 놀러 오거나 살러 온 외국인들은 한식상의 엄청난 가짓수에도 놀라지만 그 많은 반찬들을 무료로 무한 제공, 무한 리필해 준다는 것에 더 놀랍니다. 음식이 순서대로 정해진 코스로 나오는 서양 음식의 경우 밑반찬은 아예 없습니다. 또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이라고 해도 반찬이 우리만큼 많은 나라는 없고, 반찬을 거의 무한정으로 공짜로 주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식당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식당도 외국의 한식당에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 한식의 경우 반찬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먹는 방법도 상당히 독특해졌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한꺼번에 잔뜩 음식을 상에 올렸고, 또 먹는 사람은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입에 넣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번의 식사에 거의 한 종류의 음식만 먹고, 특히 한 입에는 절대 다른 음식을 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식은 반찬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여러 가지를 싸서 먹게 됐습니다. 상추, 배추, 깻잎, 호박잎, 김 등에다가 고기, 생선 등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쌈 한꺼번에.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여러 가지를 아예 다 넣어서 한꺼번에 비비는 비빔밥도 만들었습니다. 비비고. 하여간 한민족은 음식을 자꾸 섞어 먹었습니다. 밥에다가 국을 더해서 국밥을 만들었고, 떡에다가도 국을 더해서 또 떡국을 만들었고, 마침내는 술도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까지 만들었습니다. 폭탄주. 하여간 이 한민족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잘 먹고 많이 먹다가 보니까 그 많은 식사량, 또 균형 잡힌 영양이 결국 큰 키로 연결됐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02년에 발표한 세계인의 평균 신장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한국인은 비서구인 가운데서는 단연 큰 키를 자랑합니다. 한국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3.3cm인데 반해서 일본인은 170.7cm, 중국인은 169.7cm로 한국인이 3, 4cm씩이나 더 큽니다. 중앙일보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봐도 동양인 중에서는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사람들의 키는 두 통계 모두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단적으로 증명한 경우입니다. 하여간 지금 제시된 이 두 개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2모작 또는 3모작을 해서 주식인 쌀이 항상 차고 넘치는 베트남이나 인도인 등 다른 동양계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키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라틴계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1785년 일본에서 나온 삼도 통남 도설이란 문서를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체격이 장대해서 힘이 세고 밥도 대개 일본 사람 2명분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동북아시아 전역을 포함해서 세계의 구석구석을 여행했던 그 여류 여행가이자 당시로는 드물었던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었던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사람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이다. 중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잘생겼으며 체격도 훨씬 좋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비숍뿐만 아니고 그 시절 동아시아를 여행했던 서구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민족의 외모에 대해서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천 년 누적되어 온 한민족의 식습관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민족은 음식을 잘 먹고 맛있게 만드는 맛민족이었습니다. 그 만민족에 이어서 제시하고 싶은 한 음절 의미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말민족이었습니다. 말민족.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표현을 가장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의성어와 의태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말을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첩어와 준첩어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첩어는 꼬박꼬박, 주절주절, 가물가물 등 이제 같은 어휘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첩어라고 하고, 준첩어는 눈치코치, 올망졸망, 옹기종기, 알콩달콩 등등 첩어의 뒷단어에서 한 음절만 바꾼 겁니다. 그 다른 언어의 준첩어들은 많아야 10여 개를 넘지 않는 데 반해서 우리말 준첩어는 좋게 수백 개는 됩니다. 준첩어를 많이 쓰면 말의 맛이 달라지고 말의 운율이 살아납니다. 우리말에 왜 유난히 준첩어가 발달되었는지, 우리 말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고 오늘날의 문화 한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